사북항쟁 41주년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 민주주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부제로 국가폭력의 상처와 치유라고 붙였습니다. 지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숱한 국가폭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국가폭력의 만행은 강원도 곳곳에서도 자행되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나왔지만은 사북항쟁 당시 광부들뿐만 아니라 광부들의 부인들도 끌려가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만행을 당하였습니다. 5.18 당시에는 지역의 민주화 인사들과 학생들이 고초를 겪었고 이후 많은 학생들이 또 강제 징집을 당하였습니다. 강제 징집을 당한 학생들을 실화시킨다는 목적으로 녹화 사업이 진행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폭력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폭력의 진상을 역사의 올바르게 기록하고 그리고 그 치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은 강원도의 예산지원과 사북항쟁 동지회와 강원민주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회 행사에 앞서서 주최단체 대표인 사북민주항쟁 동지회 황인호 회장님 그리고 강원민주재단 최윤 이사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 같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41년 전에 사북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신 당사자들과 또 이를 기록하기 위해서 노력해오신 교수님과 전웅호 위원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지숙 의원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41년 전 광주에서는 무고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쳤다는 이유로 수백 명의 학살자를 낳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광주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바로 이곳 강원도에서도 사북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다가 고초를 당했고 춘천에서는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요구하다가 이 고초를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지켜야 될 국가가 오히려 폭력을 행사해서 국민들의 인권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했던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서 기억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이 노력들을 해야 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북에서는 사북항쟁을 기념하는 뿌리터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사북항쟁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고 춘천에서도 과거의 보안사터를 민주평화공원으로 만들어서 기억과 다짐과 치유를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자리가 되시고요. 또 오늘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은 춘천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과 사북에서의 사북항쟁 기념을 다 따로 했다면은 오늘 처음으로 같이 공동으로 행사들을 했고 또 5월 22일에는 사북에서 광주로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강원민주재단 회원과 사북항쟁 동지들이 같이 광주를 방문하기로 한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시대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연대하고 협력을 한다면 저는 보다 좀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최윤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같은 강원도 지역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정말 따로따로 정말 산도 막히고 물도 막혀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따로따로 진행되어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도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를 주관해 주신 최은 이사장을 비롯해서 강원민주재단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강원도가 이 자원과 또 안보 또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다른 지역에 뭐랄까 그 일종의 담보물처럼 저당 잡혀서 여러 가지 좀 제약당한 게 참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또 민주화 운동 역시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다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우리 강원도의 민주화 운동도 이 나라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정말 대문자로 올바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중요한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제 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또 다시 떠올리실 여러분들께도 참 위로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5월 달에 있을 사국에서 광주 행사에 또 가능한 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과 또 정석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제를 하실 분은 사북항쟁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실 겁니다. 한림대 글로컬 융합부 김아람 교수님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춘천 보안대 국가폭력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들려줄 전우 강원민주재단 기록사업위원장 참석했습니다. 오늘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되는 당사자 네 분이 참석하셨는데요. 먼저 사북항쟁 당사자인 이용갑 사북민주항쟁 동지의 명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5.18 당시 광동대 학생으로 여러 고초를 겪었던 최경훈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5.18 당시 강원대생으로 고초를 겪었고 지금은 집필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 우리 안재성 선생님도 참석하셨습니다. 5.18 당시 강원대학교 학생으로 모진 고문을 받고 그리고 이후에 노동운동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살해 위협까지 받았던 박인균 강원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북항쟁 당시의 국가폭력 실상을 소개드린 김아람 교수님이 발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아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발제를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여러 당사자 선생님들께서 계신 자리이니만큼 저한테 주어진 시간보다 좀 짧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0년 4월에 있었던 이 사북항쟁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아마 좀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80년 4월 21일부터 사실은 벌어졌던 사건입니다만 이 항쟁의 경우에 사실 79년에 있었던 노조 지부장 선거에서의 어떤 부정 문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원탄자 사북광업소에 있었던 많은 광부 여러분들과 가족들이 이 경찰과 충돌을 하게 되면서 당시 항쟁을 벌이게 됐었는데요.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4월 24일에 노사정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6일부터 계엄사에 의해서 불법적인 연행과 고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건이 4월에 벌어졌다라고 하지만 이후에 5월 6일부터 6월 17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합수단에서 20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을 연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항쟁이 사실상 4월, 5월, 6월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점도 좀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북항쟁에서 드러난 국가폭력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고문 피해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사실은 그 국가에 의한 폭력이 사북 지역에서 좀 자행되고 있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업장에서 그 광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간 산업으로 석탄 산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70년대 내내 책임 생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을 이제 석탄을 생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 그 작업장 내와 또는 어떤 가족들의 어떤 일상 등을 수시로 사찰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계신 이원광 선생님께서 저희가 그 간행한 구술자료 송서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상적으로 암익 독살제라든지 이런 어떤 회사 측에서의 감시, 사찰 이런 것도 국가와 회사가 이 결탁한 국가 폭력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 항쟁이 발발하게 된 과정에 대한 것인데요. 그 항쟁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경찰 지프차가 광부 두 분을 치고 바로 그냥 달아난 그 사건입니다. 진실화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냥 교통사고다라고만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사건 이후에 많은 광부들이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당시에 알려지게 됐고, 많은 그 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항쟁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 왜 그런 경찰이 이 도망을 가게 됐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경찰에 의한 이전에 이미 광부들과 어떤 폭력적인 어떤 감시, 사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사북항쟁 전개 과정에서 또 그 국가 폭력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공수부대인데요. 공수부대는 사실은 5.18 때 이 공수부대에 의한 진압이 정말 심각한 그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사북에서 이미 벌써 5.18 이전에 공수부대를 투입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국방성 비밀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원주에 이미 이 공수부대가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4일에 그 협상이 타결되면서 실제로 사북에 있는 공수부대가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이고요. 당시에 제 자료집에 오쪽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많은 그 광부 분들께서는 이 공수부대 투입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서 당시 그 탄광 지역에는 많은 화약들을 보관하고 있고, 이것이 그 공수부대가 투입되게 된다면 이 지역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무기고를 지키고 계신 장면이 바로 그 오쪽 상단에 있는 사진 장면입니다. 그래서 당시 조를 짜서 이 무기고를 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광부 많은 여러분들께서는 심각한, 정말 이 지역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는 그 무기들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었다라는 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쟁 과정 중에서 역시 많은 경찰들이 진압을 위해서 투입이 되기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는 경찰 한 명이 사망하는 또 피해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오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진압 대기 중인 경찰들이 지금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북항쟁 국가 폭력에서의 특징으로 가장 사실 심각하게 자행됐던 것이 이 불법적인 연행과 고문이었습니다. 이 연행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24일에 이 농성을 해제하게 되는 데에는 협상이 타결됐을 때 임금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측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그 협상에서의 11가지 조항 중에 한 가지 조항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협상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5월 6일에 이원광 선생님이 계시지만 육사무소에서 그 회의를 열겠다라고 해서 당시 이 항쟁 참여자분들께서 모이셨는데, 그때 이분들을 이제 속이고서
문을 잠그고 바로 연행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사실 어찌 보면 뭐 어느 정도 뭐 예상 가능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협상에는 강원도 경찰까지 같이 개입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번에 최근에 많은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진실의 힘과 정산 지역사회연구소의 증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작위로 연행이 되었던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에 읍사무소에 계셨던 노조 간부분들이나 항쟁 참여자분들이 1차로 이제 연행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마을 주민들까지 연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국가폭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지역사회를 얼마나 파괴했는가라고 하는 점이 다른 어떤 민주화운동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그 국가폭력의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서 그 경찰 한 명, 순경 한 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행된 지역 주민이 있다면 누가 경찰을 죽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주민을 고발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그래서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불신과 피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사북지역에 남아있는 그 국가폭력의 피해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주동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였었는데요. 사실은 이영덕 선생님 계시긴 하지만 이 항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주동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지프차 사고가 결국 중요하게 되는데, 사고 이후에 관객들 수천 명이 이 항쟁에 나오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조직적인 이 저항을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어떻게 보면 이영건 선생님은 연금되어 있는 상태여서 당시 관부들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도 모르시는 지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노동항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주도자나 어떤 조직이 없이, 외부의 어떤 힘 이런 것이 없이 자체적으로 광부 사이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누군가의 어떤 주동자를 계속 찾고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정선경찰서에서 연행되셨던 많은 분들이 고문 피해를 겪었는데요. 뉴스 보도에 나와서 보셨던 것과 같이 특히 여성들의 성고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런데 이미 진실화위원회에서 2006년에 증언을 받은 내용이었는데, 지금 여성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4분 중에 3분 돌아가셨는데, 그때 2006년 증언을 하셨던 것은 공개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피해 사실을 다시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그 세월 동안의 어떤 무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북항쟁에서 이 국가폭력의 피해가 물론 어느 그 폭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북항쟁에서는 중요한 것이 지역 내에서 어떠한 이런 불신이라고 하는 것과 지역민 내에서의 이 상호 간의 어떤 갈등, 이런 지점들도 중요한 그 피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지속적인 피해 중에 그 8페이지, 자료집 8페이지에 제가 이 증언들을 이용해 놓았지만, 잡혀갔던 분들이 돌아오셔서 마을에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그 성고문에 해당할 정도의 폭력 피해가 있었지만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되셨을 때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웠던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이 연행에 가서 그 고문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역시도 그 간첩으로
낙인을 씌우려고 하거나 빨갱이가 아니냐라고 하는 낙인을 씌우려고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분들이 피해 이후에 돌아왔지만 이분들과 좋은 관계를 이제 맺거나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회사에 복직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겪었던 분들도 어떻게든 회사에서 일을 또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이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진짜 가능한 어떤 폭력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법항쟁 경우에는 2008년 진실화를 위한 과거사정기위원회에서 그 피해 사실을 조사했고 또 국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자 가족들의 어떤 정신적 피해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라는 것, 또 한편으로는 그 항쟁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감금, 노조 지부장 부인 감금 사건에 대해서도 고통을 위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혁 당국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인해서 노사정 합의를 파기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노력 등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에 의해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고문 피해 자체가 최근 뉴스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만 왜 이제까지 사법항쟁이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연행과 고문 피해가 있었지만 이야기될 수 없었는가라고 하는 점을 좀 짚어야 하는데요. 당시 정부에서 그 기간산업이라고 하면서 석탄산업 그 노동자들을 산업 전사다라고 이름 붙였지만 광부들에 대한 처우나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낮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60, 70년대 석탄산업 노동자들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라고 하는 바를 반드시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화위의 권고사항대로 노동자들을 진앙위에서는 권고하지 않았지만 당시 이미 60, 70년대 사업장,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들을 이상적으로 감시했던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사찰했던 것, 책임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력만을 강조해서 당시의 안전시설이나 보안시설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모두 사과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또 공동체 사이에서 서로 상호 간의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국가가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사과해야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사실 이 피해 사실을 구제하고 배상과 보상을 할 수 있는 지금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연행과 고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배상과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법항쟁 당시의 국가폭력의 실태와 국가가 지금 현재 이 치유와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소상하게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발제는 가훈민주재단 기록사업위원장인 전웅우 위원장이 그 통칭 보안대라고 일컬어지는 보안사의 국가폭력 실태와 그리고 국가폭력의 현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훈민주재단 기록사업위원장 전웅우입니다. 오늘 이제 보안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국가 폭력이 자행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그동안 그 국가 폭력을 자행한 단위들은 뭐 굉장히 많이 있었죠. 70년대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안기부, 지금 국정원까지 이어져 오는 게 있고 또 한쪽으로 군부대에서 보안사, 또 기무사, 지금 또 바뀌었죠. 군사정부지원사령부인가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외에 뭐 경찰 또 검찰 많은 공권력을 차지하는 부분 속에서 국가 폭력이 상당히 일상화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폭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사는 수많은
그 폭력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 폭력이 차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어떤 수많은 아직도 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어떤 폭력이라는 부분은 늘 우리 곁에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 보안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주 4월 22일에 강원민주재단이 중심으로 해서 춘천 시민 164명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춘천 보안레터를 민주평화공원으로 만들자라는 선언을 하고 그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보안사령부에는 이 보안사의 그 역사를 잠깐 여기서 보면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정 시절에 국방사령부의 정보과가 설치되면서 정부 수립이 된 48년 11월 육군본부 정보국에 특별조사대가 설치됐고 그것이 방첩대로 개편이 되고 한국전쟁 이후에 특무부대 CIC로 정보국에서 독립이 되고 이 1960년 4월혁명 이후에도 어떤 민간인 학살과 정치 사찰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방첩부대로 개칭이 됐지만 68년에 보안사령부로 이름이 이제 개칭이 되면서 보안사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7년 9월에 보안사령부 해군과 공군을 통합해서 국군보안사령부로 확대 개편이 됐고 이것이 이후에 11.6 이후에 12.12 군사반란 신군부에 의한 12.12 군사반란과 또 80년 5월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보위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하는 핵심 권력기관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6월 항쟁 이후인 1989년에 친일 쿠데타를 위한 그런 청명계획을 수립하기도 했고 또 1990년에는 윤석열 이명이 그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열 이명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를 하면서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또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1991년에 기무사령부로 개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8년에 여전히 그 세월호 유족 사찰한다든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정부 여론 조작하고 등등의 것으로 인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뭐 안기부도 국정원도 그렇고 보안사도 그렇고 하지만 이름이 계속 바뀐다고 해서 이 정보기관에서 해온 행태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아왔다는 건 누군 다 아시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러한 국가 권력기관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양태로 나타나는가 달려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1986년 이게 10월 달인가 출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일 유학생 그 김병진이라는 분이 그 보안사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분이 제일교포로서 1980년에 연세대 대학원에 다니면서 삼성중앙연수원에서 일본어 강사로 통역 일을 하고 있었는데 83년에 보안사에 이제 연행이 되면서 이 북한 공작은 말하자면 간첩으로 날조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그 뒤로도 2년 넘게 이제 강요된 보안사 직원으로 강요된 그런 활동을 하고
1986년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했는데, 뭐 퇴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했고, 근데 미리 이제 준비를 다 해서 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일본으로 무사히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준비해서 책을 2년 뒤에 펴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보안사 차원에서는 당시에 모든 공작이 80%가 제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작을 했다고 그래요. 제일 간첩으로 조작하기 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보안사의 여러 그 팀들이, 직할 팀들이 서로 이 공작을 통해서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협약이 되고 그걸 통해서 승진을 하고 이런 어떤 그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 추재혁 사건이라고 이 양천구청장을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양천구청장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김병지 씨가 있었던 당시에 그 보안사에 근무하면서 그런 고문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거를 이제 김병지 씨가 보고 그걸 폭로해서 결국은 3번째 양천구청장을 다 못 마치고 법정 구속되게 만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병진 씨가 이 책의 소문에 2013년 소문인가요? 거기에 가해 진실까지 밝히지 않으면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 아니다. 과거사를 청산한 일을 소원히 하면 일제강점기에 잔재를 일소하지 못해 친일파가 나라를 농락했듯이 국가 독재의 군사 독재의 망령이 사회지대층이 돼서 나라를 다시 마음대로 주무를 것이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정의로운 사회, 민주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는 아직도 먼 곳에 있다. 이런 이렇게 그 머리말에 쓴 부분들이 바로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그 부일 협력을 하고 해방 뒤에 권력 요직을 차지한 그런 사례는 뭐 우리 무수히 많이 봐왔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군사 독재 시기에 군사 독재 부역했던 많은 인사들이 뭐 그 이후에도 우리 많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 또 뭐 사회 곳곳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안사란 책에서 이 김정식 씨가 발표된 그 예하 보안 부대들을 보면은 이 큰 단위, 그러니까 강력 단위의 보안 부대가 5자로 시작을 하는 게 쭉 있습니다. 501부터 511까지 있는데, 부산 지역, 경남 지역, 전남, 서울, 충남, 제주, 충북, 전북, 경기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강원도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넘버링도 503과 504가 없는데, 504, 이때는 뭐 사자는 다 기피하는 숫자였기 때문에 504는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503이 또 다른 분의 제 선배의 기억을 통해서 보니까 503이 바로 강원도 보안부대, 춘천 보안부대였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게 뭐 다른 이름 강원상사? 강원공사였나요? 태백공사? 네. 503 부대였지 않았나 이게 추정이 되고, 천 단위로 나가는 넘버링은 군사령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춘천 보안대에는 1980년 5.18 당시 강원대 민정문화연구회 회원들 100여 명을 집단적으로 연행해서 무수히 많은 또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저희 지난해 구술을 한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김내용 강원대 자원학과 80학번 김내용 선배의 구술 내용 중에서 보면 34일 정도 연금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뭐 사람마다 다른데 더 열흘 정도 더 있었던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구속된 사람은 구속이 되고 풀려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 신동에 있는 유격장에서 일주일 정도 유격 훈련을 받고 그렇게 이제 16명 정도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구속은 17명인가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이제 고문받고 풀려난 그런 이제 케이스가 있었고요. 이 집중적인 구타나 이런 것들을 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셨고 이 고문받고 오면 기억하는 게 이 너무 이제 정기 고문을 당해서 발이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뭐 지하실의 신음소리라는 그런 뭐 책을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최윤 이사장님의 구술자료에 보면 당시 강원도 5.18 피해자 현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구속자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7명이고요. 유격훈련 받은 사람 16명, 나머지 이제 훈방된 사람들 쭉 있고, 이게 이제 기억에 의존하니까 이제 다 아마 인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교수 중에서도 3명이 원선재 교수, 박판혜 교수, 이명수 이렇게 3명이 해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2년 2년 뒤에 2년 뒤 사실은 뭐 80년부터 우리 안재성 선배님도 여기 계시지만 80년부터 강제징집이 이루어지고 그 강제징집이 이루어진 대상으로 해서 1983년에 특히 이 녹화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일종의 순화교육 이런 것들을 보안대에서 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이제 이 강제징집 및 녹화 선도공작 진상규명 토론회를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에서 정리한 토론자료집 기억에서 역사로 에서 보면은 전국적으로 강제징집자가 한 1,152명 그 중에서 주요 대학을 보면 서울대, 쭉 고려대, 성대, 경북대, 전남대 있는데 강원대에서도 이제 28명이 강제징집이 있었고요. 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강제징집자 중에서 921명, 그 다음에 그 정상 입대자 중에서도 247명, 또 민간인도 24명에서 녹화사업도 1,192명 정도가 1,200명 정도 녹화사업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강원대생이 한 24명 정도 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그 녹화사업,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된 분들 중에서 6분의 자담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 83년에 녹화사업 중에서 전국적으로 6명의 그 의무사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거의 다 이제 자살로 추정이 되는데,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프락치를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동료를 이제, 실토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서 의무사 6명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한양대 한양영이라는 거인데, 이분에 대한 최재건 선배가 같이 동료로서, 목격했던 부분들을 증언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목진화 강원대 81학번 목진화 선배 같은 경우는 바로 프락치 강요당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 증언도 좀 있었습니다. 강원도 그 강제징집자 그 명단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뭐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세월이 경과가 됐지만 우리가 그 춘천의 그 노안대터를 민주평화공원을 만들자 이런 것들은 어떤 과거 뭐 현재도 폭력이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과거 폭력의 어떤 사건을 어떤 치유의 어떤 공간으로 바꿔내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단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도 어떤 폭력, 국가폭력의 어떤 저감을 위한 그러한 이제 계기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광주 바로 505 보안대터 이 광주 5.18 때 그런 개헌군의 진압작전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보안대터를 그 역사공원으로 만든다는 기사가 2019년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우리가 잘 김근태 고 김근태 의원의 경우처럼 잘 알다시피 그 남영동 경찰 치안본부 대공분실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춘천 보안대터를 그 민주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것 자체의 어떤 의미가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당사자도 계시지만 이 강릉보안대 관련해서도 제가 별지로 삽입을 못해서 별지를 뽑아왔는데 바로 그 미인폭포 사건, 미인폭포 미인폭포 사건이 이제 우리 박인규 선배님이 이제 거의 살해될 뻔했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건 다 필요했고요. 발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폭력을 행사한 기관은 국가기관 전체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안사를 중심으로 국가폭력의 실태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춘천 국가폭력이 일어난 장소, 특히 춘천에 있는 보안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도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들었고요. 다음은 오늘 네 분의 국가폭력의 피해 당사자들이 여기 함께하고 계신데 증언을 듣는 순입니다.